자, 사천왕사랑 황복사랑 있던 그 산은 랑산입니다. 랑산, 일이랑자를 쓰는 랑산.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산이고, 거기에는 랑산에는 그 사천왕사하고 그 황복사로 추정되는 그 절터 외에는 마땅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뒤에 이제 옆으로 오면 이제 중생사, 최은암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태어났었던, 그러니까 오세암에 어떻게 보면 원조 같은 전설이 내려오는 게 그 중생사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지는 못했는데, 거기가 관세음보살 영엄도량, 3대 관세음보살 영엄도량이에요. 백률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3대 영엄도량인데, 거기 이제 오세암 전설 다 들어보셨어요? 네. 오세암 전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애를 이렇게 애를 키우다가 쉽게 말해서 눈에 길이 막혀서 나중에 가보니까 애가 이제 뭐 살아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나, 그냥 대충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오세신동 김시습 과 관련해서 얘기도 하나 있고,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시습이 논어에 보면 하기시습지 불역여로화, 유봉자원방래하니 불역낙화, 그래서 시습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유교적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인 이제 비운을 안으면서 이 양반이 그걸 하는 거지. 저 뭐야, 이제 승려가 되지. 그래서 설잠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남산인데, 이 남산의 저쪽 냉골 쪽으로 가면 거기 설잠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거기서 이제 금오신화라고 하는, 그쪽 남산 안에 금오봉이라는 봉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금오봉 쪽에 속해 있는 용장사에서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쓰는 게 금오신화. 금오산에서 썼다, 금오봉에서 썼다, 이래서 금오신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살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소년 천재잖아.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잖아. 그래서 네가 그 나이에 시를 짓는다며, 그래서 시를 지어보라고 하니까 시를 쫙 짓으라는 거야. 물론 뭐 그렇게 잘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 중에 잘 지었겠지. 몰라,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뭐 감동적으로, 이거보다 눈높이가 다 다른 거니까. 프로가 그렇게 지으면 별 볼 일 없었을 거고, 애가 이 정도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키워볼 때 다 그랬잖아. 우리 애가 천재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김시습은 좀 더 나았겠지. 그렇게 해서 세종이 비단을 하사했대잖아. 비단 10필인가 뭐 이렇게 하사를 해서, 네가 이거 들고 갈 수 있겠어? 들고 갈 수 있겠어? 이랬더니 못 들지. 애니까 이제 비단을 100필인가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좋겠어요. 비단 값은 옛날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기특하니까 몇 필을 이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금일봉 주듯이 이제 비단을 주니까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러니까 가져갈 수 있다 이러면서 비단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끝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잡고 끌고 가더래. 그랬더니 비단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당겨왔다는. 그렇게 해서 그 오세신동 김시습이 살았기 때문에 뭐 이제 백담사다, 백담사 쪽 전설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판에 보면 그 최은암이라는 관세음보살의 기도를 해서 나요, 아버지가. 최은암이라는 분이. 그래서 최승로가 태어나거든요. 최승로가 애가 없어서. 근데 그때가 전란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젖먹이를 데리고 피난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분유 타면서 피난 가기가 너무 힘들지.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관세음보살이 주신 자식이니까 갔다 올 때까지 보관해 주세요, 이러고 탁자 밑으로 밀고 갔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있어.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물에 빠진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락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제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천도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갔다 왔더니 애가 젖을 충실하게 먹은 것처럼 포동포동하더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뭔 쓸데없는 소린가 싶지? 또 왜? 관세음보살은 남성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남성입니다. 남성에게서 찌찌가 나오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좀 그거 병 아니요? 관세음보살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마. 자꾸 여성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제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것들이 다 깨어나서 중성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다 양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나지만 결국은 죽을 때 남자로 돼서 죽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로 돼 있지. 겉모습은 여자지만 실제로 내면은 남자가 돼 있는 거고, 남자는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기미가 끼기 시작하면 그게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기미가 없습니다. 남자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안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굴려도 기미 안 낍니다. 여자는 기미가 껴요.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여자는 대머리가 없고 남자는 대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 여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강해지면서 머리가 이제 숭숭숭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큰 스님이니까 여러분들 위에 꼭지를 다 보잖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헬기장을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위험할 때는 헬기를 하나 오게 해야겠다. 이래갖고 헬기장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그 헬기장이 정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이제 파마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미가 끼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했었고. 그래서 노래에도 있잖아.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게 늙은 남자요. 젊은 남자는 귀찮게 하지 않아. 귀찮게 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그 양쪽이 다 깨어나기 때문에 중성화돼서 여성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하나의 설. 또 하나는 중국 당나라 때는 남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했었어요. 뭐가 심각했냐면 여자가 남자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중국 문화,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식의 중국 문화가 강력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절에 갔더니 남자들이 앉아 있는 거지. 불상 얘기하는 거예요. 불상 보살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 지장을 받은 스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점점 여성의 얼굴로 그래서 성은 그대로 냅두고 얼굴만 여성화돼서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 내가 미치겠다니까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맞는데 왜 아니니? 이게 근데 요즘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셨던 시대에는 약간 터프하고 남성적인 사람이 남성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꽃미남이나 배용준부터 그게 시작된 흐름이에요. 부드러운 남성.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도 저런 식의 얼굴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여러분이나 여러분보다 더 위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봤을 때 저건 여자인 거예요. 저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인식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남자예요. 그래서 조수는 안 나와. 그러니까 최우남도 그 설화도 뭐냐면, 그 전설도 뭐냐면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랑산에 그런 몇 개의 절들 말고는 랑산은 생각보다 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미산 투어를 가는 여행들이 있어요. 카일라스산.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막 이렇게 나옵니다. 비싼 데는 한 1000까지도 나옵니다. 일정도 길고, 그 카일라스산이라고 하는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자이나교의 성산이 있어요. 성산. 그런데 힌두교하고 자이나교의 특별한 더 성산이에요. 여기를
불교인 중에 누가 약을 팔았어. 뭐라고? 수미산이라고. 카일라스산은 수미산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 상식도 모르는 소리인데 그 약을 그렇게 팔고 그게 다큐에 나오고 그래서 그 토라, 그러니까 그 카일라스산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짧으면 20일, 길면 한 달 이렇게 걸려요. 이거 죽음입니다. 이거 해발도 굉장히 높은 데서 이렇게 돌아요. 막 미칠 듯한 이런 신심 속에서 도는데 이 카일라스산은 수미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쉬바신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인도 아잔타 석굴 말고 엘로라 석굴에 가면 카일라사나트 사원이라고 그게 힌두교의 쉬바신이 사는 산이에요. 쉬바신이 요가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다음 호랑이 가죽을 깔고 있고 카일라스 산에 살아요. 그리고 그 카일라스 산은 생김새가 어떻다라고 나오냐면 불교식 용어로는 향산입니다. 향산, 향추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걸 논문도 썼어. 사람들이 하도 바보짓을 하고 거기다가 가서 자꾸 막 돌고 이랬었길래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규명하는 논문까지 썼어. 그래서 무슨 다큐에서 문제가 됐고 누가 이걸 약을 팔았고 이거를 전부 다 규명을 해서 묻어주려고 그랬더니 내 걸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장소를 변경을 해서 남산으로 온 거예요. 남산. 거기는 랑산, 여기는 남산. 랑산에는 절이 몇 군데가 없고 남산에는 아시다시피 경주 남산 하면 유명하잖아요. 뭐 마애불 뭐 저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조계종에서 자빠진 불상을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빠진 거. 그리고 그 자빠진 불상도 이렇게 11곡 마애불이거든요. 그 불상도 남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산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도산에도 조각이 많고 그 다음에 토암산에는 석굴암 물국사가 있고 북쪽에 이제 금강산에는 백률사, 그다음에 굴불사 이런 절들이 있는데 남산이 특별히 더 많은 건 뭐냐면 예전에는 남쪽을 선호해요. 양명한 기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중 불교의 성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귀족들은 다 안에다가 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좋은 걸로 다 재질로다가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적인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바위에 이제 불상 새기고 이러면서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데가 남산이에요. 남산. 그리고 왜 남산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는 중국 장안에 당나라 13조 고도 13개 왕조의 수도, 그 다음에 나중에 작은 왕조까지 치면 17개의 왕조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었던 그런 반란 왕조까지 치면. 그래서 그 장안이라고 하는 데의 남쪽을 남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중심인 거예요. 임금이 몰 때 남쪽. 그러니까 남산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보는 놈은 북산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임금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지도는 지금하고 남북이 바뀌어 있어요. 임금님 보는 시선이에요. 임금님 보는 시선.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남산이 되는 거고, 이 남산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11국에 부처님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저는 그 부처님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 놀라운 거를 잊을 수가 없었어. 왜? 쓰러져서 조성하고 얼마 안 돼서 쓰러졌는데 하필 위에가 이렇게 다 가지고 얼굴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콧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콧날이 피를 넣는 것처럼 빼쪽해. 우리 동양인들은 그렇게 콧날이 빼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애불들도 다 코가 이렇게 좀 뭉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이렇게 뭉둥뭉둥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그 시절에도 윤곽이 뚜렷하고 이런 약간 서구적 이미지들을 선호했던 거예요. 그 흔적이 남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를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그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구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실크로드나 안 그러면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그 유목민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 내려오는 이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생각보다 대우를 잘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에 대해서 약간 차별적인 게 있는데, 백인이면 못 사는 나라에서 와도 뭔가 좀 잘해주려고 그래. 그리고 백인이 영어를 쓰면 굉장히 우월해 보여.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지네 나라 말 쓰는 거거든. 벙어리만 아니면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우리도 한국말 하잖아. 근데 그게 우월한 뭔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걸 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해서 약간 피부색이 검은 분들은 약간 이렇게 차별하는 게 강하고, 그 다음에 백인 쪽이면 백인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봐도 우리가 35,000불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몇 나라 없어요. 그런데도 백인이고 영어를 쓰면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알고 보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초용이에요. 바람피로 댕기면서 대우받은 사람, 초용입니다. 직업 백수,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강사. 그러면서 여자 하나 후리고 댕겼어. 그리고 후리고 댕겼더니 마누라도 그럼 나도 그럼 나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그 비영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한 피를 가지고 도하녀라고 하는 그 복숭아, 그 벽사의 의미입니다. 벽사. 그래서 그게 벽사와 무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피와 벽사, 무속이 결합된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고, 초용은 그냥 뜨내기 외국인이에요. 배경도 없어. 용이래. 용이래. 그래서 용왕의 아들이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마 상인 상단의 어떤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부를 맡았거나 이 동네에서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었을 개념이 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게 서구식 사람, 윤곽이 뚜렷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외감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주술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처용 그림으로 대체되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암곡 마애불이 넘어져 있는 걸 보고, 한국인의 미감의 피 속에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실제로 코가 뾰족하고 그런 식의 조각 같은 얼굴을 먹어줬다. 그다음 특히 약간 서구형 스타일이 먹어졌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석굴암의 이런 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외국 스타일들이 상당히 나오는 부분들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까 사천왕사 얘기를 했었는데, 사천왕사의 그 디자인을 누가 나중에 하냐면, 양지라고 하는 스님이 지금 경주동대 옆에 석장동이 있는데 그 석장사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피도 약간 외국인, 그리고 외국 혼혈이 생각보다 많았었을 것 같은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된 의장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호가 상당히 좀 존재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석굴암 정도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외국 기술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건 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외국의 기술자들하고 제휴해서 만드는 거죠. 기술 제휴지, 기술 제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포니 같은 거 만들 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서 팔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문 같은 걸 구할 때, 그렇지 않으면 그 10대 대사상이나 이런 걸 묘사할 때 보면 그 디테일한 것들이 서구적인 것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서역적인 것들이 디테일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본 사람이 머리로서 잡아내는 거하고 본 사람이 처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산과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코도 뾰족하고 이런 스타일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유행했었던가 보다. 그리고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성적으로는 아무튼 상당히 개방돼 있었던 나라예요. 그게 처용가에서 보이는 그 맞바람 사건, 맞바람 사건.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깔끔하죠. 그 스토리가 그렇지 않아요? 마누라가 바람이 났어. 남편이 바람 피고 들어왔어. 마누라가 바람을 피고 있어. 그때 분노하지 않고 깔끔하지. 진짜 쿨하지. 브라보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깔끔해. 그런 정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에브리바디 다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지. 순간 들지. 그러니까 그 역신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한 칼 먹는 거 아닌가? 이랬더니 춤을 추면서 아하 이러면서 했다. 나 상상을 해봐. 그게 얼마나 웃기는 스토리인가. 야, 내가 바람피다 걸렸는데 내가 너 고소한다. 너 고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딸이 이러면서 춤을 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소름 끼치는 걸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주술적인 어떠한 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무속적 춤사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처용무까지 내려가는 그런 설정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대충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남산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신성한 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 평당에 새겨져 있는 저 신선암 쪽에 가면 저 단석산 쪽에도 바위에 많은 부분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가 밀집도는 제일 높아요. 이 바위가 어떤 의미를 가진 신성한 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록은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게 신인종 계열, 명랑스님 계열의 사찰이 여기 존재했었다더라 라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웅전 자리는 저 뒤에 지금 소나무가 있는 터가 너른 쪽이 금당 자리입니다. 금당 자리, 부처님 자리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전문가의 느낌이 나는 어떻게 보면 조각은 여기 보살상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민중적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황룡사 구축목탑 거기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 못 들어갑니다. 진골 이하는 황룡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탑은 너무 높으니까 밖에서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래서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이 바위에 새기는 게 9층 목탑, 7층 목탑입니다. 하나는 7층을 새긴 거는 바위가 한쪽이 짜부가 나가지고 이렇게 찐바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7층, 이쪽에는 9층. 이 들어오는 쪽에서 아마 보시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황룡사 9층 목탑은 원본은 다 몽고의 서산대병 때 불사서 소실됐고, 지금 그 황룡사 9층 목탑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이 목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중들이 못 봤던 사람들이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만든 거.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도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황룡사 탑이 일부라도 이렇게 멀리서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데 좀 들어가 보고 내 생에는 나도 저런 진골이 되고 싶어 라는 열망 속에서 이 탑을 새겼는데, 웃기게도 그 탑은 사라졌고 이 탑이 남아서 오히려 우리가 그 탑이 어떻게 생겼지라는 거를 이 탑을 가지고 추정을 해. 그게 어떻게 보면 미나토에서 광해 시대는 가고 고스톱의 시대가 온 것처럼 진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각들 중에서 지금 여기 삼존부를 이렇게 모셔놨는데 봐도 조금 상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민중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문가가 막 개입된 조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문적이지만 이렇게 급이 낮은 사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 사부작사부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상하고 사실은 이 탑은 상당히 수려한 탑이에요. 그리고 이 탑도 되게 재밌는 게 진짜 희한한 탑이에요. 보면 삐죽한 탑이거든요. 이게 통일신라 하대 때 만들어지는 탑인데 보면 조금 꼬챙이 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비율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좀 반듯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좀 빼쭉하게.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그렇고 밑에 쪽에서 올라오면서 보면 체감 비율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 탑은 멀리서 볼 때 얼짱, 가까이서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석굴암불상도 마찬가지예요. 석굴암불상도 코가 짧고 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보면 우리가 밑에서 보기 때문에 코가 좀 길게 보이고 눈이 약간 처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례를 맞추는 거고, 이 탑은 여기서 보는 탑이 아니고 밑에서 올려서 보는 탑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볼 때는 비례가 잘 안 맞게 돼.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 스님이에요. 제가 여기 조각에서는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건 이 스님. 이 스님은 전문가가 아닌데 누군가 자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대충 만들었는데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박하게 그냥 일반인이 만든 것 같은 정도예요. 일반인 중에서 조금 재주 좋은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잘 살아있는. 그래서 요 탑들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여기 이제 굉장한 그림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 비천상도 많고 이 안에 한 20여 구 정도의 상들이 있어요. 이 돌 안에만. 그래서 이 돌이 굉장히 신성한 돌입니다. 그리고 저 9층탑하고 하나의 7층탑인데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그 사자는 또 천마같이 그려서 한때는 천마로서 오해받았던 그런 요소들이 있는 사자예요. 그래서 탑에다가 사자를 암수로 놓는 것은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각 불상들을 이렇게 보면 뭐 신장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스님상도 있습니다. 스님상도 있고 그 다음에 비천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또 불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위에 가장 많이 존상들이 새겨져 있는 바위가 이 바위예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 보는 이 바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게 또 있어. 강력하게. 그걸 가지고 저 바위를 한번 쫙 봐봐.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제 보살상 봐봐요. 저 보살상은 상당한 수작이에요. 상당한 수작인데 발이 끊어져 있죠. 네. 발목이. 네. 예. 그런데 저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를 바르고 겉에다가 전체적으로 회를 바르고 그다음에 채색을 해요. 모든 밖에 있는 상들은 대부분 다 그다음에 진료가 돌이면 다 채색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석굴암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경주 남산에 있는 그런 마애불들을 채색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점들이 있고, 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은 불상 전공자로서 저한테 저런 걸 제가 채색돼 있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은 촌스러운 안목을 가졌다. 어디 저런 이렇게 이런 석굴암 같이 이렇게 잘 조각된 상에 채색을 하려면 회를 칠해야 돼요. 회를 칠하고 회가 다 굳기 전에 위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하면 색이 스밉니다. 스며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쓰는데 어디 그렇게 해서 원색적으로 놓느냐라고 말하는데 종교는 원색이에요. 종교는 원색이에요. 그거는 뭐 파스텔 톤을 좋아하고 그건 요즘 얘기고 원래부터 모든 종교는 다 원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집트가 아니고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작됐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180에서 230을 주면 10박 12일 서유럽 투어 이런 데를 가면 뭐 3대 박물관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루브르, 그 다음에 영국 박물관, 그 다음에 바티칸, 3대가 바티칸이지 뭔지는 모르겠어. 걔네는 바티칸이라고 얘기하고, 대만에 가면 공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미국에 가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가면 에르미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2개는 확실해. 영국하고 프랑스는 확실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게 그건가 봐. 이 도토리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도토리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도토리인가 봐. 얘네 넷이 아무튼 그렇게 꼽혀. 그렇게 꼽혀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대리석 조각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100% 채색입니다. 100% 채색입니다. 흰색으로 그냥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대리석은 워낙 살결이 좋기 때문에 그 위에 채색을 해놓으니까 완전 방락된 거예요. 완전 방락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색이 없었던 것처럼.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색을 칠했던 거고, 네가 어떻게 알아? 요즘은 특수검사를 하면 예전에 칠해졌던 색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런 돌은 그렇게 대리석처럼 매끈하지 않아요. 화강암은.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 때는 회를 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달 표면 같거든.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 석고예요. 그래서 회를 발라버리고 그게 굳기 전에 색을 넣으면 색이 박락이 안 돼. 굳은 뒤에, 석고가 굳은 뒤에 색을 칠해버리면 색깔이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철봉 같은 데 페인트 칠하면 이렇게 일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돼. 그래서 석고가 굳기 전에 그걸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색을 칠했다고 생각하면 이미지가 훨씬 선명하게 잘 나와. 그리고 그게 이제 색이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가운데 있는 저 불상. 저 불상. 지금도 약간 예전에 부처님은 빨간 가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색들이 좀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석굴암 불상도 일제강점기 때 조사한 거에 의하면 등 쪽에 빨갛고 파란 것들이 좀 남았고 지금 눈동자가 파랗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 등 쪽에 있는 빨갛고 파란 거는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검토가 안 되고 눈에 있는 파란 거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있는 파란 게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를 두 종류로 봅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전부 색조 화장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입술만 그리고 나갈 거냐. 이건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입술 파랗고 눈동자가 파랗고 입술이 빨간 거는 그거는 그렇게 입술만 칠하고 나가는 경우지 몸을 전체를 다 칠했다는 변증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 눈은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30 이상 80종호에 파랗다고 나옵니다. 감청색 눈이에요. 그래서 푸른 눈을 가진 선지식, 벽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크로드 쪽 사람들,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리선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백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백인 피가 들어간 사람. 그래서 이런 파란 눈이 아니고 파르스름한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다 인정을 해. 입술을 칠하고 눈동자를 칠한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몸 전체를 칠했느냐 가지고 지금 고등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충돌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충돌 대상도 아니에요. 저 미술사 가는 사람들이 절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 스님들의 정신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건 100%입니다. 왜? 종교는 예배 대상자가 시선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째지 미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대상자가 시선 처리가 잘 돼야 보람이 있어. 대충 알아들어. 보람이 있어. 그냥 미술품 뭐 박물관에서 보듯이 이렇게 해갖고는 보람이 적어요. 그건 해당 주지 입장에선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에 가보면 막 불상 이런 거 뭐 조성하고 이러면 공덕비 돌에다가 이따시만큼 조계사도 한번 가봐. 공덕비가 이따시만한 걸 세워놨어. 야,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 주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지를 해본 사람은 왜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게 감동으로 다가와. 나는 그거 비석 보고 조계사 비석 보고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처음에. 왜? 거기 탑구석이 이렇게 비석 옆에 비석도 겁나 큰 데다가 비석 옆에 탑구석이라고 연꽃이 8개가 새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법화경에 부처님 좌대예요. 그래서 저게 석가탑에 있거든. 불교 석가탑에. 그걸 탑구석이라고 하고 팔방금강자라 그래요. 부처님이 와서서 앉는 자리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분신을 모아서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다보탑을 열기 위해서 딱 하는 그 대목을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탑구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 놓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신도들의 공덕비를 부처님이 호위하고 있어. 야, 이런 정신 자세 미치지 않고서는 참 참신한 발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을 예술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종교 본질에서 이해해야 돼요.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오다를 내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1차적으로 보면 색칠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명하게 보이고 기도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절이 잘 절을 할 수 있게, 팍팍 꼽을 수 있게. 이게 우리나라 종교 미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유럽의 성당 같은 데 가도 똑같이 다 돼 있어요. 어디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색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절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경건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뭔가 누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종교 대상을 상징하는 쪽은 환해요. 성당 같은 경우는 장미창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환해가지고 시선 집중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이 힘에 의해서, 그래서 층고도 되게 높게 하는 거거든요. 절도 층고가 높고 성당도 층고가 높아요. 층고가 높은 데 들어가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눌립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상이나 이런 대상들도 사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생긴 것과 관계없이 일단 크면 절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사실 작으면 이게 동물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채색이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재미있는 게 민중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민중들은 그렇게 이제 불교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지식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혼재돼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혼재돼 있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 문화적인 것들을 사실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신령한 바위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 한 번만 하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